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옛날 사람치곤 꽤 다정했죠. 정도 많았고요. 남편이 가고 하루하루가 공허하게만 흘러갔습니다. 그저 무기력하게 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죠. 우울증이라고 하지만 사실 정신병 걸리신 거잖아. 어머니 정신도 온전치 않으신데 며느리와 아들이 이렇게 나오기 전까진 저도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65세 순애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40년을 함께한 남편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잃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남편이 거실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순애 씨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현실이 믿기지 않았고 매 순간이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흐릿했다고 하죠.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비로소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순애 씨의 집은 급격히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떠나고 문상을 왔던 사람들도 하나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순애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오늘도 밥 먹기 싫네. 뭐 하러 살아야 하지.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씻고 옷을 갈아입는 것조차 귀찮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시간이 하루에도 몇 시간씩이었습니다. 남편이 즐겨 앉던 소파는 그대로였습니다. 남편이 마시던 찻잔도 읽다만 책도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순애 씨는 아무것도 치우지 못했습니다. 치워버리면 정말로 남편이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그렇게 지나갔고 일주일이 지나갔고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순애 씨는 점점 더 깊은 우울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이웃이 찾아와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들 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약 챙겼어? 밥은 먹었어? 응, 그냥 먹었어. 순애 씨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약을 먹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았고 밥을 먹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식탁에 앉았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며느리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안 좋으셔? 이제 아버님도 안 계시고. 어머니 저렇게 이상하신데 우리 재산 좀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어? 조용해. 들리겠어. 나중에 얘기해. 순애 씨는 그 대화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기는 했지만 그 의미를 파악할 만한 정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이 걱정하는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나는 세상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 씨는 점점 더 말수가 줄었고 표정도 무뚝뚝해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비춰졌습니다. 뺨은 움푹 들어갔고 눈 밑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며칠째 같은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동생 순자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언니 왜 이래? 언니 이러고 있는 거 하늘에서 형부가 보면 얼마나 슬퍼할 거야. 우리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갈까? 그럼 기분이 좀 나아질 거야. 하지만 순애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무슨 소용이니? 맛있는 것도 자식도. 그러면서 순애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아들 민호와 며느리 소희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순애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순애 씨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왔니?
소희는 집안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쓰레기통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커튼도 며칠째 열리지 않은 채였습니다. 어머니 청소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시면. 소희의 말에 순애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럴 기력이 없었습니다. 민호와 소희는 부엌으로 가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거실과 부엌이 가까워서 그들의 대화는 순애 씨에게도 들렸습니다. 이러다가 어머니 정신병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상태 보면. 너무 심하게 말하지 마. 엄마 마음도 이해해야지. 이해. 우울증이라고 하지만 사실 정신병 걸리신 거잖아. 어머니 정신도 온전치 않으신데 지금 사시는 아파트 빨리 정리해야 하지 않겠어? 순애 씨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우울증으로 인해 감정이 무뎌진 상태였고 그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재산?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저 남편이 떠난 공허만 있었지. 민호와 소희는 1시간쯤 머물다가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약은 꼭 챙겨 먹고. 그리고 밥도 제때 먹어야 해.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순애 씨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내 마음을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는 재산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나는 그저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재산이고 뭐고 저에겐 다 의미가 없었어요. 사실 순애 씨의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했고 은퇴 후에는 그 회사를 매각해 상당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샀고 나머지는 은행에 예금해 두었습니다. 남편은 늘 말했습니다. 행여 나 먼저 죽으면 민호 주지 말고 당신이 써. 걔는 장가 갈 때 집 하나 해줬으니 그거면 됐지. 하지만 지금 순애 씨는 그 돈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통장이 어디 있는지도 얼마가 들어있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아들 내외가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순애 씨는 우연히 은행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비를 납부하기 위해 돈을 찾으려고 갔던 것입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통장을 내밀자 직원이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순애 고객님, 잠깐만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직원은 뭔가를 출력하더니 순애 씨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김순애님, 이건 최근 아드님인 최민호 씨께서 요청한 서류인데 집 매각 관련 서류예요. 확인하시겠어요? 이게 뭔가요? 네? 집을 팔겠다고 했다고요? 순애 씨는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류에는 그녀의 아파트 매각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매각 대금을 민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사인한 게 아닌데. 네, 아직 서명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민호 씨가 어머니께서 정신적으로 힘드신 상태라 대신 처리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후견인 지정 관련 서류도 같이 준비 중이시더라고요. 후견인 지정?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애 씨의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나를 정신병원에 보낼 생각도 모자라 이젠 집까지 팔려고 하다니 기가 막혔어요. 민수가 내 속으로 난 자식이 맞나 싶었어요. 그제야 나는 이대로 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애 씨는 서류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아들 내외가 했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정신병원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정신도 온전치 않으신데 지금 사시는 아파트 빨리 정리해야 하지 않겠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순애 씨를 정신병원에 보내고 후견인 지정을 받아 그녀의 모든 재산을 가져가려 했던 것입니다. 이 서류 처리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와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본인 확인 없이는 어차피 처리할 수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행을 나오는 순애 씨의 걸음걸이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의 무기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와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애 씨는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정리해둔 서류들, 통장들,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험증권, 모든 것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며느리 소희의 이름으로 된 서류가 몇 장 있었습니다. 순애 씨가 모르는 사이에 작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직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사인했던 것 같았습니다. 순애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힘들게 모은 돈, 두 사람이 노후를 위해 준비한 재산을 아들 내외가 가로채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돈에 큰 욕심이 없습니다. 사실 제가 죽으면 다 아들 며느리한테 갈 재산이었는데요. 그렇지만 이건 아니지요. 세상에 이런 법은 없습니다. 순애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괘씸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간의 불면과는 달랐습니다. 우울과 공허 때문이 아니라 분노와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살아야겠다. 남편이 남긴 삶과 재산, 내 손으로 지켜야겠다. 순애 씨는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모든 재산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다. 둘째, 아들 내외 몰래 안전한 곳으로 재산을 옮긴다. 셋째,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변호사와 상담한다. 다음 날 아침 순애 씨는 오랜만에 제대로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여전히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은 가족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 약속을 잡았습니다. 상담하고 싶은데요.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제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는 순애 씨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서류, 집에서 찾은 의심스러운 문서들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후견인 지정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정신이 온전하신 상태에서 상담을 하러 오셨으니 설령 아드님이 신청하더라도 기각될 겁니다. 그럼 제 재산은 안전한 건가요? 지금 당장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하게 보호하시려면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재산을 신탁에 맡기는 방법,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들과의 법적 분쟁을 준비하는 방법까지. 순애 씨는 모든 설명을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몰래 해야 해.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릴 테니까. 우울증으로 정신이 흐릿하던 내가 어느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나는 무기력했지만 오늘부터의 나는 내 삶을 지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법무법인을 나온 순애 씨는 다시 은행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VIP 고객 담당자와 상담했습니다. 제 예금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싶어요. 그리고 아들 이름으로는 절대 인출할 수 없도록 설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본인 확인만 확실히 하면 가능합니다. 순애 씨는 모든 예금을 3개의 다른 은행으로 분산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통장마다 복잡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아들에게는 절대 알려주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일주일 후 순애 씨는 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집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있지만 동시에 아들 내외 욕심도 있다. 차라리 팔아서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게 낫겠어.
순애 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는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은 지 사흘 만에 구매 희망자가 나타났습니다. 계약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순애 씨는 그 돈으로 지방의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조용한 도시였습니다. 아들 내외가 쉽게 찾아올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몰래 나는 집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라도 내 삶을 지켜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순애 씨는 이사 준비를 조용히 진행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 연락해서 날짜를 잡았고 필요 없는 가구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남편의 유품들은 소중히 박스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다음 주 토요일에 집에 와라. 할 얘기가 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와서 얘기하자. 꼭 소희도 데리고 와. 토요일 오전 민호와 소희가 집을 찾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이 텅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집이 왜 이렇게?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이럴 수가. 왜 우리 몰래 이러셨어요? 저희랑 상의 한 번은 하셨어야죠. 순애 씨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무기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앉아라. 민호와 소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순애 씨 앞에 섰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집이 텅 비어 있어요? 상의? 그럼 너희는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이 집을 팔려고 했니? 내가 모를 줄 알았니? 그동안 너희가 날 걱정한다고? 정신병이라며 나를 무시했지? 네 아버지가 남긴 재산 욕심에만 눈이 멀었고 이제 내가 한 수 보여주마. 순애 씨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후견인 신청 서류, 집 매각 관련 서류, 그리고 며느리 이름으로 된 의심스러운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게 뭐냐? 너희가 내 몰래 진행하려던 거 맞지?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게 그게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봐라. 소희가 나섰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머니가 온전치 않으시기도 하고 혼자 계시기 힘드실까봐 그런 거예요. 온전치 않다고? 혼자 계시기 힘들어서. 그래서 내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어. 내가 정신병자라고 했지?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 순애 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했습니다. 나는 네 아빠와 40년을 함께 살았어. 네 아빠가 평생 동안 힘들게 모은 돈이야. 너희한테 줄 생각은 있었지? 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절대 안 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못돼 처먹은 거지. 네 엄마를 정신병자 취급했어. 소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책임질 거다. 너희는 내가 살아가는 걸 지켜봐라. 그리고 니들은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 엄마, 그럼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세요?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를 혼내고 그동안 내 마음속의 묵은 분노와 실망을 털어냈습니다. 마음 한켠의 무력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순애 씨는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습니다. 민호야, 나는 내가 이런 아이로 자랄 거라고 생각 안 했어. 내 아빠도 실망하셨을 거야.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이번 기회에 생각해봐라. 순애 씨는 그렇게 집을 나섰습니다. 40년을 살았던 집,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집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도시, 새로운 집. 순애 씨는 작지만 아늑한 원룸 아파트에 짐을 풀었습니다. 큰 집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예전 집은 고층이라 햇빛이 잘 들지 않았는데 이곳은 2층이라 햇볕이 잘 들었습니다. 여보, 여기 어때요? 좀 작기는 하지만 혼자 살기엔 괜찮지 않아요? 순애 씨는 남편의 사진을 벽에 걸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애 씨는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가벼운 산책을 했습니다. 집 근처에 작은 공원이 있었는데 아침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운동을 했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어요? 한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어머, 그래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요. 서울에서? 근데 남편분은 운동하러 안 나오셨나 보네요. 남편은 뭐가 그리 급한지 작년에 먼저 떠났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여기까지 혼자 오시다니 대단하세요. 순애 씨는 그날부터 아침마다 공원에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이름을 알게 되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 씨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뺨도 통통해졌고 눈빛도 밝아졌습니다. 머리카락도 깔끔하게 손질했고 옷도 새로 몇 벌 샀습니다. 홀로 서기는 두렵지만 동시에 자유롭습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요. 우울했던 시간들은 내겐 지나간 그림자일 뿐입니다. 순애 씨는 새로운 취미도 찾았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습니다. 붓으로 색을 칠하는 시간이 명상 같았습니다. 순애 씨 그림 잘 그리시네요. 강사가 칭찬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계속 하시면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순애 씨는 뿌듯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순애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순애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어요. 진심으로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순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화난 건 재산 때문이 아니야. 내가 엄마를 정신병자 취급한 것 때문이야. 알아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돈에 눈이 멀었어요. 소희랑도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소희는? 소희도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대요. 순애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는 너를 용서할 거야. 하지만 예전처럼은 아니야. 엄마도 이제 내 삶이 있어. 내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 알아요, 엄마. 그냥 지금은 저희를 보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이렇게라도 가끔 연락하고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하자. 그리고 명절에는 만나는 거로 하고. 네, 엄마. 전화를 끊고 순애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잘한 거죠? 남편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순애 씨는 민호와 소희를 만났습니다. 서울 중간 지점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호는 순애 씨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순애 씨는 차분하게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알아야 해.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이 있다는 걸? 엄마는 너희 엄마지만 동시에 순애라는 한 사람이야.
내 꿈도 있고 내 계획도 있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 엄마 인생 응원할게요. 그날 이후 순애 씨와 아들 내외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건강한 관계였습니다. 순애 씨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했습니다. 요가 수업도 들었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독거노인들을 방문해 도시락을 나눠주는 봉사를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애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바뀐 게 아니라 마음도 바뀌었습니다. 우울했던 시간들은 이제 먼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남편은 없지만 사랑은 있어요. 재산은 줄었지만 마음은 풍요로워요. 인생은 돈이 다가 아니에요. 인생은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예요. 저는 오늘도 행복했어요. 내일도 행복할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으면 댓글로 의견을 적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